지금 여러분들 그 374페이지 보면 계약서 쓰기 교육이 있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는 요게 지금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죠. 법정 서식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는 동네마다 그 전산망이 따로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텐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뭐 알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그 공동 전산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개사들이 쓰는 거기에 계약서 서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 계약서 서식은 우리의 공인중개사 협회 한방의 계약서를 우리가 쓰는 걸로 그렇게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방의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이제 계약서의 종류에 부동산이 이렇게 찍혀 있고 그 옆에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그 밑에 왼쪽에 나와 있는 대로 부동산의 종류가 쭉 나와 있죠. 계약서의 종류가. 그죠? 분양권이 있고 권리 양도 양수가 있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상가 권리 개연 계약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거 중에서 분양권과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상가 권리금 계약서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계약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서 쓰면서 배워나가는 거니까 설명 안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하면 지금 올해부터는 분양권이 양도할 때도 주택수에 들어가 있죠. 취득할 때도 주택수 들어가 있고 1월 1일부터 그죠? 원래 분양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청약을 집어넣어서 당첨을 해서 그 청약된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이죠. 그렇죠?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준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기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그런 의미고요. 분양권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조정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투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구에서는 우리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죠. 그죠? 보통은 분양권 청약을 해가지고 분양권을 취득을 하면 거기에 공고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 분양권은 맨 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매 금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3년, 기본이 3년입니다. 길으면 10년까지 전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공고문에 밑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분양권이 전매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 분양권 계약서를 쓰는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양권은 무조건 전매가 지금 거의 안 되는 편이에요. 자, 분양권을 이제 하면 처음에 우리가 분양 계약서라는 거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를 시공사와 그다음에 뭐 맨 처음에 건물을 지면 나중에 신탁 개념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선 수익자도 들어가 있고 신탁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시공사, 시행사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급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급계약서라는 것이 등기가 나기 전까지는 걔가 등기예요. 등기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도장을 다 찍은 거를 공급계약서를 갖다가 줍니다. 그럼 보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10%의 계약금을 지급을 하죠. 그 다음에 쭉 나가면서 뭐 20% 해갖고 중도금 대출을 이용해서 보통은 진행을 시키죠. 집단 대출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집단 대출.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잔금을 치를 때 10%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취득일부터 이 기간을 갖다 보통 요 전매 기간으로 잡는 거죠. 요 기간을. 요 기간 동안 전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에서 제가 계약서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분양가가 5억이었어요. 5억이었었고 지금 계약금을 갖다가 5천만 원을 걸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도금을 뭐 한 1, 2차 정도 해가지고 1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얘를 갖다가 전매를 할 경우에 자 5억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매도 금액으로 삼느냐 아니면은 이 계약금부터 들어간 내가 들어간 돈 플러스 프리미엄만 가지고 거래 계약금으로 잡느냐. 그럼 합치면 얘는 2억 5천이죠. 자, 5억 원으로 거래 대금을 잡느냐 2억 5천으로 거래 대금을 잡느냐. 분양가는 5억인데. 그러면 얘 같은 거 전매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게 내가 들어간 돈 전체 금액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2억이 붙었으면 2억을 갖다가 플러스하고 이게 거래 금액입니다. 이 분양 금액이 거래 금액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왜 이걸 따지느냐? 우리는 수수료를 갖다가 많이 받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중개 수수료율은 매매 같은 경우는 2억에서 6억까지가 0.4%예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 0.4% 따지면 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되죠. 0.4% 따지면 얘를 받으면 좋겠지만 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양권 전매를 할 때는 거래 대금이 뭐다? 분양가가 아니라 내가 들어간 돈 플러스 프리미엄까지가 거래 계약으로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내가 200만 원을 받을 욕심을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분양가로 써서 초창기에 이렇게 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써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되죠? 금지행위 걸리죠. 그죠? 여러분들 외운 대로 금지행위가 뭐가 있었어요? 뭐 사기를 했다든가,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뭐 수수료 과다, 그죠?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무등록자 거래, 그죠? 관련 어떤 그 서류들을 갖다가 내가 팔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직접 거래, 그다음에 쌍방 거래, 그 다음에 투기 이런 것들은 금지행위죠. 이런 금지행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벌이 나와요? 행정벌이 나오죠. 뭐 임시 취소를 한다든가 업무 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행정벌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금지행위에 수수료 과다 수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지 마시고 이걸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양권에 관한 내용은 분양권의 세무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취득세, 양도세에 관한 내용은 8강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보시면 우리가 상가를 이거 차니까 숨이 많이 차네요. 이게 막 답답하네. 막 숨이 차고 이거 벗으면 욕 먹을 것 같고 얼굴 못생겼다고. 어쨌든 자 상가 권리금 계약서는 상가를 얻으면 우리가 계약서를 2번 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권리금 계약서를 들어오는 임차인하고 전에 있던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 권리금 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내용도 지금 권리금 강의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우리가
민특법이라고 따로 있죠. 민간 임대사업자 특별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특법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임대차를 낸 민간 임대차 사업자는요. 지금 일반적인 우리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그 사업자를 낸 민간 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 다시 말해서 서식화된 그런 공식화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가 지금은 임대 기간이라는 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4년, 8년짜리 뭐 있었었죠. 단기, 장기 있었잖아요. 그런 게 싹 바뀌었죠. 4년 없어지고 8년도 10년으로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아예 빠져버리고 그죠? 그런 기간을 명시하는 다른 계약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계약서에는 그런 어떤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 표준 계약서에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 위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임대 기간과 그다음에 몇 프로 상향 못하게 돼 있죠? 5% 이상 못하게 돼 있죠?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5천만 원, 그다음에 5% 이상을 갖다가 상향 조정을 만약에 한다면 과태료 3천만 원. 뭐 이런 내용들을 망라한 법적인 규제 이런 것들이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시면은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증 낸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쭤보시고 사업자 등록증 계세요 있으면은 우리 일반 계약서로 쓰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간다? 지금 표준 계약서로 들어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계약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부동산 아파트 돼 있고 또 띵 누르면은 그 부동산의 종류가 쭉 나와 있죠. 주상복합, 연립 뭐 쭉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는 거 없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다세대와 다가구,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과 오피스텔과 이런 걸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걸로 배운 거를 아시는 거지만 복습하는 개념으로 이 물건은 이런 물건이구나 이렇게 복습하는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세대가 있고 다가구가 있어 비교 대상이. 일단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바닥 면적이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죠. 그죠? 그럼 몇 층이야? 4층이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 개념이니까 얘는 각각의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개별 등기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하나 빠져먹은 것 같은데 몇 세대 이하?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그죠? 19세대가 넘어가면 다세대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일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4층이 아니라 몇 층? 3층까지 이하. 그 다음에 얘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얘는 단독이에요. 그죠? 단독주택의 개념이고 따라서 얘는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죠. 혼자잖아. 주인이 그냥 혼자야. 단독 주인이야. 그죠? 그쵸? 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 얘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아파트 말고 주택가에 들어가 보면 2종, 1종 주택 일반적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면은 저게 다세대구나 아니면 다가구나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은 요 다가구래도 다세대처럼 이렇게 분리된 경우가 많이 있죠. 메토 해가지고. 그죠? 그건 이제 등기부상 할 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나 전월세 할 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피스텔로 들어갑시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의 개념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따르는 것이지 건축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주택이라는 건 주택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오피스텔 개념이라는 것은 일단은 주택법의 권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주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주택법에서 나오는 주택의 개념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죠?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얘는 취득세가 얼마가 되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야. 4.6%가 되죠? 그죠? 이 4.6%는 보통 우리가 기본세율이 4%가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죠? 지방교육세가 0.4%가 들어갑니다. 그럼 모든 걸 따져가지고 농특세가 0.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4.6%에 일단 취득세율이 붙는 게 좀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욕조나 발코니를 할 수가 있나요? 오피스텔은요, 욕조하고 발코니의 시설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용률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 나중에 이제 공용 면적이 뭐고, 계약 면적이 뭐고, 분양 면적이 뭐고, 무슨 면적을 다 설명드릴 건데, 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공용 면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률은 뚝 떨어집니다. 보통 50%에서 많으면 55% 정도 되지 60% 넘어가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오피스텔은 요 정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도시형 생활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냥 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생이라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빌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죠. 이번에도 새롭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정부에서 얘기한 게 이 역세권을 이렇게 보면 역세권 주변에 이렇게 보면 거의가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죠?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집이 딸리니까 살려보자. 그래서 원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용적률이 뭐 여러분들 외운 대로 뭐 있죠. 56657 뭐 있잖아. 있잖아 이런 게 용적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반경 뭐 한 250m 또는 500m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준주거로 변형을 시켜서 그러면 용적률이 지금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뭐 한 500이고 서울시 조례는 한 400이에요. 그거를 최대 700까지 한번 넓혀보겠다. 이런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만 아직 정상적으로 통과된 건 아니에요. 아무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300세대 일단 미만이고요. 300세대 미만이고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예요?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예요. 이상은 아니고 이하가. 그죠? 자,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인 이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단지형 빌라인가요? 단지형 다세대, 그죠?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세 가지로 지어질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요 부분으로 나눠지죠. 단지형 생활주택이나 그냥 원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많은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층수를 보고 어떤 건 막 6층도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왜 저 2종 생활 일반 주거지역에서 어떻게 저 6층이 올라가고 막 그러지? 자,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빨리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해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요거를 좀 완화를 많이 시켜줬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그래서 원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여야 돼요? 이거는 4개 되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그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다세대의 개념이니까 4계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건축위원회에서 요 땅에는 좀 사람 왕래도 좀 많이 있고 조금 좀 풀어줘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싶으면은 건축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봅시다. 어떤 건 6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용적률만 맞는다면 원래는 1, 2, 3, 4 여기까지밖에 안 돼. 에? 다세대니까 4층 이하니까. 그죠?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아까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한 계층을 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으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올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올린 거냐? 얘는 근린으로 빼버려. 예? 1층을 그래서 근린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근린을 빼버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1, 2, 3, 4, 5까지 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보면 정상적으로 4계층이 있는 빌라도 있고 5계층이 있는 빌라도 있고 6계층이 있는 빌라도 있고 그래요. 용적률만 맞는다면 이렇게 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역세권에 많이 등장을 하고 며칠 전에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겠다 한 게 생숙이라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리가 생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김새로 보면은 오피스텔 같기도 하고 빌라 같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지금 의정부 역세권이라든가 양주역 역세권 이런 데 보면 역세권에 새로 신축을 한다라고 싶으면 이 생활형 생숙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얘는 어떤 게 틀려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지 않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렇게 짓는 것일까? 자, 일단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관광 숙박시설이 있고 생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로 따지면 근데 이 관광 숙박이라는 건 여러분 말자 그대로 관광객을 받아서 관광객이 숙박 가능한 것만이죠. 그러나 이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내가 거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주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해요. 임대차를 쓸 수가 있어요. 임대차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이런 데는 전입신고가 안 되잖아요.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관광 숙박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외국인 숙박 일로 와, 여기서 와, 너 들어와서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다 망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전매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전매 제한 뭐 이런 것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단은 아까 이것도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관리를 받아서 일단 얘도 취득세는 4.6%입니다. 취득세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LTV나 무슨 주택 조달하는 그런 대출을 할 때 그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비율에 저촉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출 받는 대출 제한이 없어.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언제 어느 때 팔아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생활용 숙박시설이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보다 많은 그런 분양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요건이 되기 때문에 생활용 숙박시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럼 얼마 전에 왜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하냐면 요거 때문에 그럽니다. 뭐 거주나 숙박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임대를 얘는 지금 주택수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안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편법으로 흘러가는 투기 세력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됐나 봐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것이 지금 2, 3일 전에 불과 부동산 그 뉴스에 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용 숙박시설의 개념도 일단 개념만 일단 알아주시고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이게 생활용 숙박시설입니다라고 하면 몰라요. 이 등기를 봐야 알아. 거의 비슷해.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건 등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 내용이 가능한 것이다. 전매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대출 규제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뭐 언제 어느 때나 뭐 다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기 보면 계약서의 전송, 계약서 복사 내용이 있죠. 그죠? 그 계약서 지금 그 한 페이지만 갖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 가지고. 자, 계약서 전송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은 양타 개념을 계약서를 쓰지만 우리가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공동계약은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 물건도 안 올려요. 공동계약 안 해. 나 혼자 해먹어. 항상 공동계약은 짜증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건도 안 올려. 나보러 물건 왜 안 올려? 나 물건 안 올려. 내가 그냥 손님 받아갖고 내가 우리 실장하고 나하고 그냥 둘이 그냥 따뜻하게 먹을 거야. 이런 개념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계약을 하면 한방계약의 공동전산망을 쓰는 거라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계약을 하면 물건지에 가서 계약서를 씁니다. 손님을 모시고 가서 물건지에 가서 계약서를 쓰는데 저는 그럼 전산에 계약서 남아있는 게 없죠. 종이만 받아오는 거니까. 그죠? 이분이 이제 계약서를 다 쓰고 확인 설명을 다 하고 한단 말이야. 물건지에서. 그러면 저한테는 그 계약서에 종이 도장 이렇게 찍힌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전산에 남은 건 없잖아. 그러면 공동중개망을 쓰는 한방의 공동중개망을 쓴다면 나한테 전송해줘? 그럼 전송 딱 누르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개념이고 계약서 복사라는 말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7단지, 8단지 이런 거 요 앞에 거 이런 것들은 3층도 똑같고 4층도 똑같고 다 똑같죠. 근데 어저께는 4층을 매매했는데 오늘은 6층을 매매하네? 그럼 굳이 계약서 다시 쓸 필요 있나? 복사를 그냥 해버리면 되죠. 그럼 다시 쓸 필요 없잖아. 인적사항만 바꾸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계약서 복사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매매, 전세, 월세, 연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매매는 알고 월세도 알고 전세도 하는데 연세는 뭐냐? 연세대학의 개념이 아니라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나 뭐 보통 그 이런 제주도는 거의 90%가 연세입니다. 보증금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뭐 외국 같은 경우도 보통 뭐 3개월치 내고 그다음에 살고 또 3개월치 내고 살고 보통 이러거든요. 전세 개념이 없이 제주도는 대부분이 내가 요걸 갖다 마음에 들어서 갈 경우 얘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이야. 그럼 1년치 1200만 원을 주고 그냥 들어가 사는 거야. 그리고 한 1, 2개월 전에 갱신계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통보만 해주면 돼. 그게 연세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